그러니까 연봉 평균 1,800만 원, 2,000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전 말리지 않을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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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만 한 10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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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라이브를 하게 된 거는 아까 주제가 내가 걸어온 한국어 강사의 길이 주제였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켰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어 강사는 국내에서 한국에서 한국어 강사가 되는 것은 되게 배고픈 직업이에요. 솔직히 제가 한국어 강사 일을 해오면서 저는 석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뭐 그 전에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그때는 중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쳤죠. 뭐 그거를 경력으로 쳐주나? 근데 경력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한국어 원어민인데 한국어를 한국어로 가르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중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쳤고 중국에서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경력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돈은 정말 적었어요. 너무 적었고 일단 제가 중국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게 된 계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24살인데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기가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죠. 뭐 편의점에서도 알바 해보고 백화점에 뭐 푸드코트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옷 파는 아르바이트, 의류 판매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치킨집 알바, 치킨집에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반찬 포장 알바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방학 때 들어오면은 편의점이 보통이었고 그거 아니면 이제 방청객 아르바이트라 해서 뭐 KBS 방송국에 가요. 그러면 후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방청객 알바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한국에서 국어국문학과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1학년을 한국에서 다녔어요. 그때 이제 국문과였는데 한국어문학부였죠. 그래도 내가 한국어문 학부 배웠으니까 1년 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한국어 강사 일을 해보자 하고 한국어 강사 일을 하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한국어 학원에서 면접이랑 시강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한국어 가르친 건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국어 학원이었는데 처음 받았던 시급 80시간까지 이제 52완. 52완이면은 8,8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8,800원 정도였고 그 후로는 60원이었어요. 62완. 그리고 이제 강의 총 시수가 350시간이 되면 72완이 되고 700시간이 되면 82완. 그리고 92완 기업 출강이나 이런 데 나가면 이제 92완 정도? 기업 출강 나왔을 때 92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정도였어요. 제가 그 학원에서 한가람 한국어 학원인데 저는 사실 여기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처음에 내가 강사를 시작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 강사분들께서. 제가 한가람 한국어 학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일했는데 한 1,000시간 넘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2년 6개월 일하면서 일단 뭐 진도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업 진도표를 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 어떤 걸 가르쳐야 하는지 딱딱딱딱 진도표가 있어요. 오늘은 뭐 발음 1, 발음 2, 뭐 그 다음 날은 발음 3, 뭐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런 걸 다 알려주셔서 좀 그거에 맞춰서 수업 준비를 했고요. 저도 이제 수업을 제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가람 한국어 학원에서 일했는데 그 전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10번 정도 청강을 하고요. 근데 그 학원이 좀 커서 센터가 2개예요. 그래서 쉬회이 센터 갔다가 홍코우 센터 갔다가 이렇게 여러 번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초급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업에 청강에 들어가면은 그 강사 선생님들께도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가르치면 좋냐.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따로 문법 교육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학원이죠. 그쵸? 문법 교육 원래 이런 거 안 해주는데 문법 교육도 따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시강. 중국 학원에서는 시강 했던 내용은, 처음 면접 볼 때 시강 내용은 학생들이 문장을 읽을 줄만 안다고 생각하시고 아래 대화 내용을 활용해서 어떻게 재미있게 수업을 할지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간단하게 도입을 하고 중국어를 사용하여 단어 설명, 문법 설명을 할 때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대화 연습의 순으로 20분 내의 분량으로 준비를 해오라고 아주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시강 평가 기준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가, 수업 분위기가 활발한가, 중국어가 유창한가,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대상은 한국어 기초 문형을 배운 학생이고, 제가 시강했던 문법은 뭐뭐에, 예를 들어 장소 조사 이거랑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이거랑 으로 해서 학습 주제는 길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강 내용을 준비를 했죠. 일주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시강을 하는데 저는 그때 중국어를 진짜 못했어요. 2년 반 동안 중국어 공부했지만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었어요. 좀 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 안 될 것 같다. 중국어도 안 될 뿐더러 자신감이 너무 없고 자꾸 판서를 할 때 등을 돌린다. 그래서 저 진짜 매달렸거든요. 선생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매달려서, 그러면서 이제 청강을 한 달 동안 듣고 다른 선생님들 거 청강을 듣고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컴플레인도 많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가르쳤죠. 중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매일매일 했어요. 월요일부터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월수금 수업하고 화목금 수업하고 토요일 수업 있고 일요일 수업 있고, 수업이 없는, 그러니까 중국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방학반 때도 뭐 한 반에 막 22명, 23명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보통 때는 이제 6명 이상, 보통 5명 이상이어야지 클래스가 열리거든요, 중국에선. 그럼 이제 클래스가 열리면 그 다음 달도 제가 하고 그 다음 달도 제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 강의도 하게 되고 뭐 다 하고 이제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나서 귀국 후에 처음엔 대학원을 가려고 한국에 왔어요. 중국어로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이트를 막 찾아보다가 그 유명한 교과서 만드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 중국인 대상으로 뭐 한국어 가르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같이 면접 봤던 선생님이 대학교 어학당 강사분이셨어요. 근데 대학교 어학당을 한 곳만 하시는 게 아니고 두 군데를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어딘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시강을 다 하고 면접 보고 나오는데, 이제 전 한국에서는 한국 교육을 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여쭤봤어요. 한국 교육 시장이 어떤 거 같냐. 저는 중국에서 계속 한국어 교육을 했는데 어떤 거 같냐 이랬더니 지금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몇 살이세요? 그래서 저 27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결혼 자금 모으기도 힘들 뿐더러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대답을 들었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한국 대학원 가서 저 한국 교육 쪽 석사를 하고 내 진로를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도 석사를 하셨어요. 석사 졸업하고 대학교 어학당 두 군데를 막 뛰어다니는데 2잡, 3잡을 해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페이는 적고. 근데 저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유명한 어학당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막 뭐 여기도 강의하고 저기도 하고 뭐 프리랜서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 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대학원에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돈도 돈이었는데 돈도 없었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계속 한국어 교육을 석사를 나와서 할 수 있을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직접 이제 교육 현장에 뛰어들어서 강의를 해보자 해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를 하고 이제 한국어 학원에 2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두 군데 다 붙었고 2군데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너무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근데 이제 YBM에서는 이제 교수부장님이 계시는데 되게 이제 제가 하는 그 교육에 대해서는 뭔가 피드백을 주시지만 간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YBM에서 그냥 원래 저녁 타임만 하다가 전임으로 하게 된 거고 첫 시급은 사실 중국에서 강의한 거는 경력으로 쳐주지 않더라고요. 그 경력으로 어딜 가든 경력으로 쳐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뭐 교원 자격증이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원 자격증도 없었고 그냥 이제 2년 6개월 하고 기업 강의 한 것만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학당은 이제 석사 이상이 돼야 석사 졸업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처음 시급은 이제 거의 무경력이죠. 13,000원? 1시간에 13,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14,000원, 15,000원, 올라도 15,000원 받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강사법이 바뀌면서 비율제가 됐어요. 비율제. 근데 이제 비율제가 되면은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국어 학원은 이제 학생 뭐 많아도 뭐 7명, 8명인데 그 비율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3개월. 3개월씩 계약을 했어요. 3개월씩 계약을 했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나의 소득은 얼마나 있었나 확인을 해봤거든요. 연봉이 평균이 1,700, 1,800 그 정도예요. 2,000 대개 받는 경우는 이제 2019년이네요. 2019년이 제일 바빴어요. 그때 이제 연봉 2,000이었어요. 연봉 2,000이었고 물론 그 외에 뭐 다른 부수입이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대만 회사랑도 같이 일을 했고 젤라랑 일도 하고 있었고 과외도 하고 뭐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학원은 복사비까지도 저희가 내요. 복사비도 한 장당 20원씩 내고요. 그리고 보드 마카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교재는 있지만 보통 저는 이제 교재를 다 샀죠. 그때부터 이제 산 거예요. 교재를 이제 내가 수업할 교재를 사서 왜냐면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학습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연봉이 여러분 2,000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게 받은 적도 많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받는 돈이. 근데 왜 계속 그 학원에서 일을 했냐. 학원에서는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수업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서강 한국어 1급부터 6급까지 가르쳤고 뭐 토픽도 가르치고 그냥 이제 강의실 있으니까 강의실에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학생을 제가 바로 찾겠어요. 그쵸? 다 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랑 인연이 닿아서 지금까지도 같이 뭐 교류하고 연락하고 하는 건데 제가 27살 때부터 30살까지 이제 어학원에 있으면서 받았던 돈은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학원 시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한 달에 진짜 많으면 100시간 넘게, 110시간, 120시간 그렇게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율제잖아요. 학생이 너무 없으니까 학생이 없을 때는 그게 학원 시수가 많으면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서 번아웃이 왔죠. 번아웃이 왔고 사실 코로나 때 막 힘들다고 막 하는데 저는 코로나 때보다 힘든 순간이 더 많았어요. 그 코로나 전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왜 계속 하냐고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일이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다고 다른 데 가서도 나아질까? 똑같아요. 다른 데 가도, 다른 어학원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월급은 수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처음 받았던 게 처음에 28만 원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학원을 그만둔 이유도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그 수업 시수가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힘들어요.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비율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자기가 자료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강의를 해야 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한테. 당장 뭐 오늘 진도 어디예요? 어디까지 학생들이 어디까지 했어요? 이러면은 뭐 서강한국어 2A에 뭐 이제 5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5가부터 해야 돼요. 문법이랑 단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출강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학원이랑 저랑 5대5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좀 나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업이 있는 시간이 있고 없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 오후에 없고 저녁에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저는 집이 학원에서 좀 멀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시간에 이제 학점은행제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받으려고 학점은행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거나 사법통역사 중국어 사법통역사 그 자격증도 받으려고 공부하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한테 나눠줄 학습 자료 핸드아웃 만들고 공강 시간 항상 그랬어요. 항상 강사실에서 이제 학습 자료 만들고 그랬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저한테 선생님 저 한국어 강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나요? 석사를 진학을 해야 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국내에서만 있을 거다? 뭐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저는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뭐 국내 어학당에서 만약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하면 저는 추천 못 할 것 같아요. 네. 전 사실 어학당에서 실습하면서 느낀 거지만 일단은 그냥 돈 다 상관없이 어학당에서 하는 그 수업 스타일이랑 어학원에서 하는 수업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저는 좀 어학당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학당에서 만약에 하려면은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좀 잘 맞아야 하고 그리고 뭐 강사회도 많이 해야 할 거고 교환도 많이 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어학원은 조금 프리스타일이어서 좀 나는 어학당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학당에서 만약에 내가 한국어 강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잘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시수나 이런 거. 사실 그리고 이제 강사법 따라서 시수가 이제 일주일에 12시간인가 14시간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급이 높아도 시수가 적어서 많이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잡무가 많아요. 그리고 어학당은 이제 뭐 학생들 관리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엄청 고생하시죠. 진짜 어학당 선생님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뭐 저야 제 수업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수업 하고 내 수업 스타일을 좋아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내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학당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온 학생들도 많고 비자 때문에 온 학생들도 있고 그냥 뭐 한국에서 대학 뭐 취업하려고
그냥 대학 다니려고. 뭐 한국에 관심 없어도 오는 학생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을 근무해도 장기 근무해도 적은 연봉을 받고 열악한 그런 조건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앞으로 이제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암흑과도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대하고 싶은 거예요. 연대하고 싶고 근데 또 어학당도 어학당이지만 어학원은 정말 열악한 경우도 너무 많고 저는 그래도 제가 학원이 좋았던 점은 내가 내 수업할 수 있도록 마음껏 내가 강의를 학생만 있으면 내가 내 수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다 한 거예요. 토픽도 하고 생활회화도 하고 그러면서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그래서 전 후회는 없어요. 제가 어학원에서 아주 적은 연봉을 받고 연봉도 아닌 그 돈을 받고 했지만 돈이 적어서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근로장려금이라고 학원에서 일하는 3년 동안 계속 받았어요. 그거 왜 주냐면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돈을 그러니까 많이 못 버니까 주는 게 이제 근로장려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장려금 나오고 그거 받고 작년에는 코로나 지원금도 받았어요. 그 프리랜서 해가지고 특수고용직 해서 뭐 코로나 지원금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살았어요. 작년에 그렇게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어를 가르치느냐 하면 제가 말했죠. 전 돈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일 너무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의 그 원 수익 있죠. 제가 2,000명이 넘어요. 조회수도 4,000이 넘었어요. 근데 수익은 0입니다. 유튜브로 받는 수익은 없어요. 근데 유튜브 왜 하느냐? 좋아서요.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때 계속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계속 나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고요. 그리고 토픽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토픽을 가르치니까 이제 토픽 교재를 많이 사잖아요. 그 토픽 교재 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보면은 좋은 교재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어떤 게 좋은 토픽 교재고 한국어 교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이 그 토픽2 합격 레시피였어요. 정말 좋은 책이었고 제가 토픽 수업하는데도 자료를 만드는데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든 거를 이제 보고 한글파크 매니저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콜라보를 하게 됐고 원래 정쌤 한국어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화권 학생들이 있어요. 대만, 뭐 홍콩 학생들한테 중국어로 한국어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젤라 매니저인 가영이한테 이제 눈에 띄어서 또 이렇게 잘 돼서 대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나마 정말 형편이 괜찮았던 건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만에 있는 그 매니저나 스태프들이랑 그 교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젤라에서도 저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젤라를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첨삭하고 이런 거는 잠깐 이벤트성이긴 했는데 제가 계속 젤라 학생들이 뭐 원고 쓴 글도 보고 뭐 자기소개서도 보내고 저한테 여러 가지 글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다 첨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토픽2 쓰기 그런 자료도 이제 젤라 스태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만든 거에 대한 저작권료도 매월 받고 있어요. 젤라 덕분에 제가 너무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진짜 눈물 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교원 자격증도 그땐 없었고 중국어로 한국어 가르친 경험밖에 없었고 그런다고 한국에서 중국어로 한국어 가르친 그 경력을 쳐주지도 않았고 어딜 가서도 이거는 경력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은 세종학당이나 코이카 이런 게 아니라면
경력으로 쳐주지 않아요. 원래 원칙은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 공공기관에서 뭐 한국어를 가르치겠다 하면 무조건 한국어를 가르쳐야 돼요.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인 국가야 또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나 이런 학생들은 만약에 영어를 못해, 중국어를 못해,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한국어를 가르쳐야죠. 한국어를 배우는 계기도 다 다르고, 국내에서 한국어 강사로서 일을 하려면 어학당이나 어학원 그 외에 과외나 이런 걸 구할 때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외를 이제 뭐 두세 개 하고 있는데 다 대만 학생, 뭐 중국 학생 이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 이제 주재원으로 한국에 오거나 뭐 회사 대표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지사 대표로 와서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럼 저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초급부터. 그리고 이제 초급에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중급 갔을 때는 한국어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외국어가 아예 되지 않은 거,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중국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겠다. 그럼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어학당도 시수는 적고 학원은 시수가 많아도 시급이 적고 돈이 적으니까 받는 임금이 적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외국어 능력, 뭐 외국어 실력도 그렇고, 뭐 뭐 학습 자료 준비하는 거, 학생들과 소통하는 거, 그런 거 다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왜 국제 다문화 학과인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서울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국어 외에 한국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는 이 과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학과를 졸업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뭐 다문화 사회 전문가 뭐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고 한국 사회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고, 사실 이쪽이 저는 길이 더 넓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만약 이게 안 돼도 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전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솔직히.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한 직업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인 이유는, 내가 해외로 나가면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뭔가 한국어를 가르쳐 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좋지 않아요. 석사, 박사 나와도 배고파요. 배고픈 직업이에요. 이거 너무 배고프고요. 저도 배고팠어요.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어요. 지금은 어학원에 있을 때보다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고, 주식을 하잖아요. 제가 또 주식을 해서.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배고팠어요. 항상 돈을 쓸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하나 사 먹으면은 얼마가 들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놀러 갈 수, 호캉스? 전 호캉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호캉스는 꿈도 못 꿔요. 왜? 일해야 되니까.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그냥 계속 일해야 돼요. 저는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없어요. 워크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한국어 가르치려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꼭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최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 하면 그 이론적인 것도 좀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한국어를 가르쳐 보겠다, 앞으로 내가 이거를 내 직업으로 하고 싶다 하면 교원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고, 일은 하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시간표가 바뀔 수 있어요. 학생이 등록을 안 하면, 다음 달에 등록을 안 하면 그 수업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폐강이 돼요. 항상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학원에서는 매달 시간표가 나오면 등록하는 학생이 없으면, 폐강이 되면, 나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없으면 공강이에요.
공강에 그때 뭐 하느냐. 뭐라도 해야 돼요. 과외라도 하나 더 띄워야 된다고. 근데 또 그렇다고 어학당 선생님들은 다르냐. 제가 어학원에 있으면서 어학당에 이제 오전 오후로 일을 하시고 저녁에 파트타이머로 이제 학원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도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이라는 게 그냥 두 탕, 세 탕 뛰는 거예요. 그렇게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뛰어야 하고, 생활비, 월세, 뭐 공과금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등록금, 어쨌든 2학기 등록금 마련해야 되니까 쟤도 열심히 과외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겁니다. 쉬지 않아요. 열심히 뛰어야죠. 젊었을 때. 개인으로 한국어 계속 가르칠 거고요. 뭐 시간표 짜고 이런 거는 뭐 어학원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계속 혼자 할 거예요. 혼자 독고다이 인생 뭐였으면 독고다이로 혼자 할 거고, 나중에 대학원 졸업하면은 이제 저만의 한국어 클래스 만들어서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하게 된다면 저의 경력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에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 시장이 어떤지도 알고 얼마나 열악한지도 알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대만의 젤라 회사만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전 같이 일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은 어학당 학원 안 갈 거고요. 해외 진출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인 남편하고 결혼을 한다면 저는 해외로 나갈 생각은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한국에 있을 겁니다. 저도 유학을 5년 반 하면서 한국이 너무 그리웠었고 지금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한국어 선생님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진출은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실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만약에 내가 진짜 이 한국어 교육계 한 획을 그어보겠다 하면 전 추천합니다. 내가 이 한국어 교육 시장에 발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막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듀오션 안에 뛰어드세요. 뛰어들고 한번 겪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시면 알 거고, 내가 생활 경제적 여유가 된다 하면은 일하세요. 일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걸 라이브로 하는 이유는요, 생생하게 들려드리고 싶었고, 저에게 DM으로 가끔씩 와요. 석사를 진학을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떤지, 지금 뭐 환경은 어떤지, 한국 교육 이쪽은 어떤지, 미래가 밝은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전망은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현실은 그렇고, 너무 어둡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항상 제가 밝은 부분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어두운 부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일 하고 싶으면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최소한의 자격증이라도 준비를 해놓고 이 일을 시작을 하세요. 이 일 시작하시고, 저도 뭐 면접 같은 거 많이 보고 했지만 그냥 청강만 하고 도망가신 분들도 많아요. 중국에서 수업 이렇게 하잖아요. 전 중국어로 한국어 처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청강했던 그 신입 선생님들이 자기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론도 한번 공부해보고 실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한국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도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감수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지? 사명감? 이 일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사명감. 우리의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 정말 저처럼 이 일로서 행복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들은 정말 대충 아니고 제대로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설기관이든 공기관이든 단체로 외국인을 가르치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업도 좋지만 평생 개인 수업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룹으로도 수업을 해봐야지. 그룹과 또 개인은 달라요.
수업 티칭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은 한 사람한테만 맞추면 되지만 그룹은 또 그 개개인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반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관에서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관에서 뭐 사설 어학원에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많이 경험을 했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룹 수업도 하고 개인 수업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겠다, 내가 가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업으로 하기에는 배고픈 직업입니다. 전업으로 하기가 정말 배고파요. 연봉 2천 받기도 힘든 직업입니다. 그 외에 부수입을 벌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두 탕, 세 탕 뛰어다녀야 합니다. 현재 어학당 선생님도 그러고 계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메이징 토커나 아이토키로 가르쳐달라는 학생들도 있는데 약간 그 중개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근데 그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커미션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거를 많이 떼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저를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M으로 문의가 오면 이제 수업을 받고 지금 토픽 2 쓰기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개인 과외 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한국어 학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알게 된 대만 사람들, 대만 분들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과외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저는 인복이 많아요. 선생님 복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한국어 가르칠 때 그 한국어 학원 원장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그때 만난 강사 선생님들도 저에게 정말 저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정말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YBM에서도 정말 좋은 교수부장님 만나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저는 선생님 인복은 많아요. 선생님들 덕분에 나도 기회도 많아지고 좋은 학생들 많이 만났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죠. 따로 상담 요청을 하셨던 그 한국어 예비 교원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친동생이라면 이 일을 추천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전 근데 그때는 자신있게 그랬거든요. 그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연세대학교 어학당 선생님들이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쨌냐면은 왜냐면 다르지 않거든요. 뭐 제가 말했지만 어학당도 그렇고 어학원도 그렇고 한국어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나는 내가 어학당에서 일 안 할 거니까 난 앞으로 학원에서 일 안 할 거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보고 멋있어서 정말 하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한국어 예비 교원분들이 정말 이제 한국 교육 시장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학사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국어 교원이 되었을 때 그때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저야 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일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긴 하지만 저도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인데 항상 그렇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멋있어 하죠. 그냥 내가 한국어 강사하는 내가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 일을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일하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학생들 때문에 버티는 거니까, 학생들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슬퍼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진짜 오늘 너무 그냥 어제 계속 그 생각해서 잠을 못 잤어요. 앞으로도 한국어 교원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전 앞으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실 뭐 국내, 국외 교원, 예비 교원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해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한국어 교육을 학생들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냥 그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시는 한국어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알고요. 저만큼 열정 넘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열악한 조건, 환경 조건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서 11년, 12년 했는데도 너무 힘들고 배고픈 직업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한국어 가르치는 분들의 현실은. 오늘 되게 기분 좋게 밖에도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제가 눈물을 보여서 죄송해요. 쏘리. 너무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얘기인데, 그 현실을 알고 시작하는 거랑 현실을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어학당 졸업생이 선생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보다 학교에, 정부에 하는 얘기예요. 너무 진지했죠. 진지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말 한국어 교원은 넘쳐나고,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교육업계도 너 아니어도 가르칠 사람은 많아. 너 아니어도 한국어 가르칠 사람은 많다. 이거예요. 이거라서 예비 한국어 교원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같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계속 한국어를 가르쳤던 강사로서, 교원으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대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